이곳은 메이플 스트리트입니다. 목소리 크지 않고 선량한 인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일상이 단조로워 보이고 아주 안락하기까지 한데요. 그 안락함은 어느 날 저녁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조는 그날 오후 마을 상공을 가로질러 갔던 유성부터였습니다. 유성치고는 꽤 크고 길게 궤적을 그렸던 빛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빛났던 유성에 대해서 잠깐 화제를 떠올렸죠.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전기톱을 움직이던 밥씨의 공구에 불이 나가기 전에는요. 윌리엄스 씨 집에도 전구가 나갔습니다. 옆집의 캐롤 아주머니네는 정전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려 전화를 하려 했지만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마을은 어떻게 되었는지 공구상인 밥씨가 이웃마을로 뛰어간 사이에 다른 마을 사람들은 정전이 아닌 뭔가 더 답답한 상황이 마을에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작은 전기장치도 움직이지 않고 휴대용 라디오도 들리지 않고 막 기름을 채운 자동차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쯤 되자 약간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던 주민 스티브 씨가 마을을 일단 걸어서 벗어나 도대체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스티브의 뒤를 따라 행동에 잘 나서는 찰리도 그 힘을 보태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이웃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다녀옵시다 결의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한 꼬마가 그들을 제지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던 꼬마 토미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안다며 하늘에 떠 있는 그들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외계에서 와 있는 수상한 존재가 지금 마을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토미네 집의 어른들은 그런 토미에 대해서 얘가 평소에 만화를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웃어넘기지를 못합니다. 토미가 하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도 않고 만화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왠지 토미의 말처럼 이 마을에 외계인 또는 괴물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모두들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조용한 마을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죠. 환장 특급의 노모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엄청 오랜만이십니다. 네, 저 리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는 트와일라이트 라디오의 계략을 맡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렇게 힘 빠지게 우리가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의 지금 가장 강력한 멤버 중인 하나, 네. 미나리님이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노모뎀님, 이번 주는 미나리님. 보니까 쉬면 난 더 사람들이 힘차게 올 줄 알았는데 힘은 찬데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해? 네. 얼굴은 힘찬데 벌써 목소리도 힘이 빠지고 전 지금까지 들었던 리킴님의 소개 중에서 이렇게 간결하고 짧은 소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뜬구름 잡듯이 굉장히 길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무슨 겁니까? 일이 있었나요? 그건 얘기하면 진짜 그걸로 거의 방송 한 분량 다 해야 되니까 네. 패스하고. 분량 빼지 뭐. 예. 분량 나왔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모네님이 나오시고 이번 주에는 미나리님이 나오시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안 나오려고. 그렇군요. 그 다음 주는 내가 안 나오면 되나? 그렇지.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겠네요. 네. 나쁘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오늘 소개해주신 이
환상 특급은 네. 뭔가 좀 익숙해요. 네, 굉장히 뭔가 익숙한 좀, 패턴이죠. 뭔가 좀 낯익어요 이게. 네. 자, 오늘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자, 잠시 그 일부인 환장 특급이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 지루하고 길게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불만에 쌓여 있다. 이런 제가 첩보를 접하고 네. 오늘은 다소 좀 간결하게 네. 그 끊어봤는데요. 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에피소드는 1960년에 CBS에서 방영된 The Monsters Are Due on Maple Street, 네. 메이플가의 괴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게 60년에 방영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왔던 것들은 실제로 괴물이다, 우주인이다, 막 이런 뭔가 특정한 존재가 나타나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에피소드는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야기가 방영이 된 다음에 많은 그 소설가들, 영화 감독들, 그 외의 각본가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펼치게 되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외계인이 나와야 되고 괴물이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따지자면 초반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네? 그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군요. 나오긴 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 등장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왜냐면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많잖아요. 영화로 이제 몬스터가 붙은 영화들은 대부분 초반에 괴물이 나와가지고 도시를 초토화시키거나 마을 하나를 쑥대밭을 만들거나 그렇죠. 또 뭐 괴물이 아니라 뭐 귀신이 나와도 초반에 뭐 초제한적인 현상이 나오고 괴물의 그 귀신의 형상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초반에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충격 효과도 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돈값 할 수 있게 네. 그 사람들한테 깜짝소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메이플가의 괴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등장하지 않아요. 초반에. 도대체 언제 등장하지가 이 에피소드를 보는 재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안고 없는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데도 맛있어. 네, 빵이 워낙에 맛있는 거야. 이거는. 뭐 메인이 돼야 되는 얘기는 뒤로 빼고 그 메인이 되기 전에 이제 원래 대부분 서브로 등장했던 사람들의 혼란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앞쪽에 배치해가지고 그걸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네. 뭔가 좀 자극적인 소재의 제목을 쓰면서도 자극적인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거 이후에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변주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또 사용을 했었고 또 이게 또 재밌는 장르로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사용했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익숙하지만 요 당시에 요거 이렇게 썼다면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저는 어떻게 생각드냐면 여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원래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네. 이웃이었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이게 외계인 나오지 않았는데 외계인이라고 벌써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토미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뭐 또박또박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 네. 라고 하면서 이거 외계인 짓이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어머니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만화랑 공상과학물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조금 좀 기가 찼어요. 느낌이. 맞아. 맞을 수 있잖아. 진짜 외계인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엄마도 믿지 않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그걸 왜 믿지 않냐면 얘가 만화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어머니 배우의 불안한 그 기색을 보면 애가 사실을 말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둘러대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애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네. 또 그게 분간이 잘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야. 얘가 진실을 말했는데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얘가 공상과학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 진실을 말할 때 다수가 그걸 믿지 않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화로 따지자면 미스트? 미스트. 네, 미스트 같은 걸 보면은 그 미스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지옥문은 열렸어. 영화에서 보면은. 느낌은 알아, 사람들이. 그리고 괴물들이 날라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믿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그걸 믿는 순간에 현실이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가 붕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뭔가 초자연적인 거, 내가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믿음 단계까지 넘어가려면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걸 약간 깨야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외계인을 믿지 않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소년이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봤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외계인들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 알았을 거야 아마. 네. 아는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건 또 용기 있어도 보이고 하는 부분이. 그러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이 세팅과 그 배우들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꼬마가 이 발언하는 부분까지 상당히 꽉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 1960년에 에피소드가 방영될 즈음에는 미국에서 TV 시리즈가 마을이나 도회지를 그리는 씬이 이제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도 그런 TV 시리즈에서 굉장히 관록이 있는 배우들. 특히 서부극에서 활동했던 배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서부극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마을이 나오고 그 마을에 어떤 떠돌이가 나타난다든지 조용하던 마을에 어떤 무법자가 침입을 한다든지 그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파란이 일어나는 것을 그 일으키는 것들이 서부극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서부극을 맡았던 배우들이 분위기를 자아내니까 이 메이플 스트리트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현실 감각 또는 생생한 그 느낌, 이게 TV 시리즈로 상당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더군요. 맞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서부극 볼 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하는가. 그렇죠. 네. 그 외부에서 총잡이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또는 외부에서 악당이 와가지고 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가가 사실은 총잡이들끼리 서로 총싸움을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 보면은 이 서부극에서 단련된 배우들이 여기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인간 군상들이 이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잘 반응하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다는 거죠. 네. 네,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나오는 꼬마애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전 얘가 제일 수상했거든요. 아마 이 중에 외계인 첩자가 있다면 이 꼬마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리킴님이라면 저 상황에서 리킴님이 옆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러 갑시다 하고 사람들 모았을 때 갑자기 꼬마가 잠깐만요, 떠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 리킴님 바로 달려가서 그 꼬마의 멱살을 잡고 바로 너였구나. 너의 짓이었구나. 일단 사실 이게 제가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는데 일단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럼 좀 만화책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일단은 끝까지 가봐요. 그걸로 싸우는 거군요. 그렇지. 역시 만화책이 문제인가? 정보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후에 지금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이제 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꼬마의 한마디가 이 마을을 이따구로 만든 겁니다. 아니, 이따구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어찌 말하면 근거가 불분명한 이런 꼬마의 말 하나 때문에 이게 거의 약간 나비 효과처럼 퍼진 게 아닐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꼬마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이거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식적인 어른들은 꼬마 토미의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헛소리로 넘기려 하지만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외계인 침략자가 마을 안에 이미 와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음모론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자동차들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레스 씨의 자동차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스 씨는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명을 하지만 이윽고 그의 모든 일상이 꼬투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레스 씨는 가끔 한밤중에 집 앞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던데 그 이유는 외계인을 교신하고 있던 게 아니었는가? 레스 씨는 당연히 그것은 불면증 때문에 나와서 한밤중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해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전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전기기구뿐만 아니라 기계가 동작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 모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모든 기계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밤까지 이어지지만 불이 들어오는 곳이 없어 어둠에 잠기는 마을이 되자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윽고 지하실에서 수상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언은 그 사람이 취미가 무선 통신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이 나오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는 다시 도대체 그 무선 통신은 누구와 통신을 하는 것이냐, 외계인과의 단파 통신이 아니냐 라는 추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점점 공포에 잠겨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때 멀리 어둠에서 마을을 향해 오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포에 휩싸이고 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항해야 될지 모른 채 허둥지둥할 때 누군가가 괴물이라고 외치고 누군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는 총으로 그 괴물을 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서 그들이 총으로 쓰러뜨린 존재를 확인하자 그는 다름 아닌 이웃마을이 어떤지 오전에 일찍 떠났던 공구상 밥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밥에게 총을 쏴서 쓰러뜨린 찰리를 제일 수상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모두가 찰리를 쫓아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찰리는 도망가는 와중에 처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그 꼬마 토미가 가장 수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토미는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의 수상한 점에 대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때맞춰 각 집에는 그 소동에 맞춰 전기와 동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마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마을이 큰 조명 축제를 벌이는 듯한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이지만 멀리서 봐서 즐거운 그 조명은 가까이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이자 아비규환이자 작은 지옥에 다름없었습니다. 서로가 총을 쏘고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 사이에서 전구가 깨지고 전등이 나가고 불이 들어오고 그런 이상한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두 존재가 언덕이 멈춰놓은 그들의 우주선과 기기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실험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잠깐 기계를 멈췄다 움직이는 것만으로 지구인과 지구사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외계인 실험자들이 그들의 실험에 대해서 흥미로운 토의를 하고 있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환상 특급 속의 메이플 거리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내일 벌어질 우리 마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장 특급 메이플가의 괴물들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장하네요. 네, 네, 외계인이 결국은 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등장하네요. 네. 예. 많은 뭐 다른 컨텐츠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우선 하나씩 좀 차근차근 좀 풀어 나가보죠. 예. 네. 도대체 메이플가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국에는 서로 의심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의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의심으로 파멸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체가 없는 거를 실체처럼 믿으면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의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많은 과거에 한국에 있었던 많은 좀 안 좋았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일들이죠? 뭐 사실 뭐 공산당 반공 운동할 때 이런 일 많았잖아요.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우리 동네에 대학생 정도 되는 형이 살았었는데 제가 아마 5살 6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부평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성남동이라고 하는데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낮에는 뭐 이제 그 길거리에서 뭐 음식 같은 거 파는 형이었던 것 같아. 풀빵이나 뭐 그런 거 팔았던 것 같아. 근데 핫도그 같은 거 팔았던 형인 것 같은데 밤 되면은 이 사람이 라디오를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동네에. 오.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간첩이었대. 그런 이야기가 돌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간첩으로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같이 퍼지는 거죠. 야, 그거 신고한 사람 돈은 도대체 얼마나 받았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는 야, 우리 동네에 그런 간첩이 있었어? 난 그 사람하고 친했는데?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반공 운동 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실체는 없어. 얘네가 뭐 이제 종북을 했다거나 북한을 찬양했다던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명백하진 않아. 근데 심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몰이를 하는 거예요. 종북몰이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전체가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또는 내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듣고 싶어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대중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갇힌 사람들은 뭐가 필요했냐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야. 이 그러네요. 에피소드에서. 예. 네. 그 마을에 뭔가 불길한 전조가 생겼고 그다음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본인들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또 이성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겠으니까 자꾸 뭔가 희생양을 찾는 거야. 리킴님이었다면 아까 일단 토미를 붙잡고 토미를 처단하셨겠네요. 뭐 일단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죄가 있으니. 네. 유언비어를 퍼뜨린 놈을 잡아라. 근데 이제 뭐 다 그러지 않나요? 이게 그 뭐 저기 뭐야 누구가 얘기했는데 지금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그거를 한번 끝까지 한번 추적해 봐라. 그럼 분명히 이 얘기 저 제이크님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처럼 네. 그 진원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그 에피소드가 아마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이 메카시즘의 그 상처가 아마 다 가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지금 보니까 1950년도에서 54년도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메카시즘이요. 메카시즘.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조지프 메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1950년에 열린 공화당 당원 회의에서 그 중국을 공산당에 빼앗긴 거는 미국 내부에 그 공산주의자들 첩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 본 거예요. 거기다 구체적으로 난 그거에 대한 명단이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명단까지. 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이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지레에 겁먹고 우리는 아니다. 마치 우리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이 이제 거꾸로 이제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프레임에.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이게 좀 근거 없다는 그렇죠. 식으로 무마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미국 전역에 많은 후유증을 남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는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군데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눈치 게임 같은 거예요. 그치. 밀폐된 차 안에서 그 되게 그 구린내가 나. 누군가 끼인 것 같아. 그랬는데 의심을 하잖아요. 내 옆 사람이 꼈나? 아니, 옆 사람은 마찬가지로 나를 의심해.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낚이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제3의 존재가 있나? 라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실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난지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난지도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그 하천을 지나가면서 네. 나는 냄새였었는데 맞아.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예, 방귀를 낀 사람이 분명히 있다. 예, 누군가 꼈다. 내 여자친구가 꼈나? 또는 뭐
내 남자친구가 꼈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지나가면서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카시즘도 사실은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한쪽 방향으로 모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내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나도 같이 그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명민한 사람이 이것은 난지도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하면 되게 좋은데 네. 저는 아니에요 하고 네. 해버리는 순간 그럼 다른 사람 누가 꼈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그 차 안에 강아지가 타고 있었으면 강아지가 꼈겠지라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이 메카시즘을 얘기하자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어. 또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말한 거가 잘못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나도 저 사람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색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는 묻어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시작된 거죠. 그 리킴님이 이야기를 한 대로 메카시즘 광풍이 있은 지 몇 년 뒤에 만들어진 이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직접적으로 메카시즘이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정말 공산주의는 큰 위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반발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로드 설링은 명민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녹여버린 거죠. 은유를 해서 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다 맞아요. 하고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메카시즘도 사실 이런 소동 아니었을까? 그렇게 반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일종의 영상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만화 어떤 만화, 영화, 뭐 그리고 소설, 문학 이런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이 콘텐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게 잘못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비유적으로 그거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좋은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라든가 영상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스토리가 진짜 잘 쓰여진 콘텐츠들 메타포를 짚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 또는 몇 가지 행동 거기 또 인물이 들어가면 인물에다가 그 메타포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왜냐면 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947년에 로스웰에 UFO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웰에서 UFO가 떨어지고 나서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UFO를 믿게끔 해버렸어 아예. 네. 사실 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뭐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공개했다고 하는데 FBI에서 별거 아니었다라고 공개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별거 아니었다고 공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렇게 믿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언론 자체를 어느 쪽으로 자극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 메이플과의 괴물들이 나왔던 이 에피소드가 나왔던 시기에는 이 두 가지 같이 맞물리는 시기예요. 그러네. 네, UFO, 그 다음에 외계인, 그리고 메카시즘, 공산당,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마녀 사냥.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맞물리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이플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가 고립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빈번하게 있었을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이 제목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메이플가의 괴물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괴물들은 누구였냐? 그렇죠.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은유적인 거예요. 메이플가의 괴물들 해버리니까 괴물들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괴물들은 본인들 자신이었던 거야.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이거 에피소드 보면서 우리가 바로 전에 했었던 트와일라이트 에피소드가 그 마네킹 얘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쵸. 전 그게 떠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우리가 반갑게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확신할 수 있고 뭐 한 발짝만 밖에 벗어나면 그 사람이 사실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그냥 이 사람은 자주 얼굴 보는 사람이고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나랑 인사하고 뭐 기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 주변 친구, 가족, 친지들, 이웃들이 얼마만큼 빈약한 신뢰 체계 하에서 이게 있는 것인가. 불과 이런 작은 거 촉발 몇 개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었대.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약간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있잖아요. 네. 난 그 동화가 참 여기에 그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오리들이 과연 이 백조를 의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냐면 백조는 의심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왔던 미운 오리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인데 엄청난 스포다. 네. 아, 백조였구나. 네, 동화 보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조였어. 네. 거기 보면은 의심을 하는 건 백조밖에 안 돼요. 왜냐면 동일한 그룹에서 동일한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건 모두 다 오리들인데 오리들이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물에 비친 나를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오리들 있잖아요. 오리들은 백조를 보면서 의심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약간 좀 다르긴 했어도 그 과연 의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같이 동화돼 쏠 수는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백조였대라고 하는 순간에 모두 다 의심하게 되는 거지. 아, 걔가 그러고 보니까 뭐가 좀 틀렸어. 걔가 그러고 보니까 날개가 좀 컸어. 걔가 그러고 보니까 입이 좀 부리가 좀 길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어느 한쪽으로 계속해서 모으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심스러운 구석은 모두 다 있거든요. 왜? 사람마다 모두 다 비밀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잖아요. 자기 속내까지 내비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뭔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와 다른 어떤 한 사람을 갖다 고발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딱 고발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개체가 돼버리는 거야. 자꾸 이상한 걸 찾아내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부분만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번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괴물로 지목했던 저 사람이 과연 괴물인가? 또는 그게 아니라 저 평범한 사람을 괴물로 지목했던 우리가 괴물인가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확증 편향이라고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확증 편향이 맞나 모르겠네. 예를 들면 저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해가 딱 떴어. 그러면 그 이제 그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기 뭐야 저쪽 동편에서 해가 떴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도해야 돼.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이미 자기가 답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거꾸로 찾는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났고. 종교적으로 조금 더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전에 마녀사냥 편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녀로 지목하는 사람들이 마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근데 마녀로 지목하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의를 했어요.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마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메카시즘까지 연결하자면 거긴 거예요. 너 공산당이지? 라고 해서 지목을 했는데 그거에서 아니야 쟤는 내가 아는데 나랑 친한데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하면 나도 같이 공산당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닌지 알지만 같이 공산당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괴물인지 알고는 있지만 나는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괴물이 말하는 그 언어에 동의함으로 해서 같은 언어로 말함으로 해서 나도 같이 괴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SF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제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방영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매체들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TV 시리즈에서 이제 비슷한 포맷들이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또 소설, 영화 한마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그 외계인 관련 또는 괴물 관련 또는 우리 안에 뭔가 사회적인 편견들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 에피소드가 방영된 지 50년이 지나서 타임즈에서 이제 베스트 TV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환상특급을 거론을 환상특급 안에서도 이 에피소드가 정말 뛰어난 에피소드다 하고 특선 10선에다가 넣었더라고요. 제이크님 보시기에는 이 에피소드랑 가장 비슷한 뭔가 드라마가 있다고. 네. 저는 이제 첫 장면 몇 개를 딱 보고 고립된 마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감지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걸 딱 보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되게 좋아했던 미드인데 언더 더 돔이라고 하는 언더 더 돔이요? 네, 그 미드가 있는데 이거 넷플릭스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이 거대한 구 안에 갇혀요. 돔 안에 갇혀요. 네, 돔 안에 갇혀요. 투명한 돔 안에 갇히면서 거기에 통신이 두절이 되고
공기가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환경 내에서 뭔가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그 안에서만 질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 동을 벗어날 것이다. 또는 연락이 중간에 한 번씩 되는데 연락을 하면서 뭔가 내가 바깥으로 나갈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인간 군상들이 마을 사람들이 뭔가 마녀 사냥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던 사람인데 권력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아주 또 복잡한 하나의 왕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언더더돔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메이플가의 괴물들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메이플가의 괴물들에서 나오는 뭐 스티븐 씨라든가 여러 명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 그렇죠. 인물들하고 대표되는 그 성격들과 캐릭터들이 있는데 언더더돔 쪽으로 가면은 개연성도 더 많이 마련되고요. 비슷한 인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언더더돔이 아마 이 스토리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정확한 계승자예요. 네. 하긴 스티븐 킹이 굉장히 환상 특급이랑 또 연관이 많은 또 원작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스티븐 킹은 이 환상특급이라고 하는 TV 시리즈가 없었으면 태어나지 못했을 소설가예요. 그렇군요. 네. 환상 특급이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렇죠. 소설가로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스티븐 킹은 엉뚱한 데다가 자꾸 돈을 자꾸 쓰고 엉뚱한 데서 갑자기 막 자기가 원작인 영화도 막 찬양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환상특급 찬양해야 돼. 시즌 1에 대해서. 네. 환상 특급 리메이크를 좀 스티븐 킹 아저씨가 좀 선생님이 돈을 많이 대주시면 네. 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고 스티븐 킹이 단편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단편들 많이 좀 그것들 모아서 환상특급의 새로운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그 비슷한 시리즈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메이플가의 괴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극소수의 팬들이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상당한 오류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아. 이 마을에 대해서 이제 영상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메이플가의 이 표지판이 잘 등장을 하는데 네. 미국 애들이 언제나 지적을 하는 게 이 표지판이 잘못됐다. 이 표지판대로라면 영상 속에 등장하는 메이플가가 아니라 메이플가 옆에 있는 곳이다. 아 그래요? 예, 경계를 가리키는 그 표지판이나 그 네. 방식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스튜디오 세팅하는 사람이 영상에 보여지는 부분만 신경을 쓰고 실제 표지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지식이 조사하지 없었기 않았구나.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네. 상당히들 붕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디자이너가 잘해야 돼요. 디자이너가 그냥 미적인 것만 따지면 안 되고 현실적인 법제 체계도 좀 알아보고 해야 돼 이런 거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스티브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 이웃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네. 문제가 네.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 대해서 또 자동차 오덕들이 음. 이렇게 하면 시동 안 걸린다. 음. 저 차는 저렇게 시동 거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나요? 뭔가 그 스타터가 엔진이 오버되었을 때 이게 시동 꺼지는 현상이 있는데 네. 저렇게 오버가 되었을 때는 일단 열쇠를 완전히 뺀 다음에 뭐 과열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사람들이 뭐 4분 5열에서 떠들다가 주제는 여하튼 시동 거는 방식이 잘못됐다. 예. 이런 그거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어서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네. 그리고 자동차 시동 관련해서 또 이야기들이 있는 게 자동차에서 시동이 이제 걸리는 장면과 시동이 꺼졌을 때 장면에 그 주변 거리 풍경이 사실은 약간씩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자동차가 막 움직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근데 필름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촬영 아마 장비를 계속 옮겨가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편집된 장면의 그 마을 풍경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편집으로 이루어진 오게티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구상인 밥이라는 아저씨가 처음에 망치를 주머니에다가 꽂고 출발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는 장면에서도 밥이 마을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사실 시청자들은 알 수 있죠. 망치가 꽂힌 사람이 바지에서 망치를 조금씩 보이면서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이 망치가요. 처음에 이 사람이 출발할 때 꽂았던 망치의 방향이랑 그리고 마을로 걸어올 때 그 망치의 방향이랑 쓰러졌을 때 망치의 방향이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망치 이거 누가 꽂았냐? 외계인이 꽂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오게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그 자세한 오류들이 네. 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네. 더 자세히 보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네. 이런 오류들을 찾아내는 것도 뭐 지나간 TV 시리즈를 우리가 공유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보면은 그 매트릭스라든가 터미네이터들 보면은 CG가 안 쓰여진 부분이라든가 뭔가 오류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유명하지 않은 B급 영화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유명한 거에서는 오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상적인 배우는 처음에 자동차 시동이 갑자기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래라고 굉장히 화를 내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건스모크라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기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건스모크도 서부극으로 배우들 대부분이 서부극에서 활약을 했던 TV 시리즈의 어떤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모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스모크 지금 찾아보니까 게임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즐겼던 게임이네요. 아, 그거 캡콤에서 나온 게임 아닙니까? 맞아요. 예. 이거 아케이드 게임으로 했었어요, 제가. 네. 네. 잠시 오덕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보면 근데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외계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저기 뭐 멀리서 그 외계인 뒷모습만 봤을 때는 이게 정부기관인가 이 생각 잠깐 했거든요. 야, 어떻게 그 생각하셨어요? 왜요? 똑같은 생각을 40년 뒤에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환상특급 이 시리즈가 이제 2002년, 2003년에 그 리메이크로 된 적이 있죠. 네. 그때 2003년 방영분 중에 이 에피소드 리메이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에피소드 리메이크에서는 외계인이 아니라 정부기관. 역시. 역시. 근데 보면은 그냥 사람 얼굴처럼 생겼고 물론 제작비가 없었겠지. 그냥 네. 사람 얼굴에다가 무슨 이제 우즈벡 입혀놓고 네. 이렇게 저기 귀 옆에다가 안테나 같은 거. 네, 그냥 안테나 같은 거 달아놓고 그냥 자기들이 외계인 것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잠깐 헷갈렸어요. 아 근데 역시 그 생각했구나. 근데 또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UFO가 사람들 납치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음모론이 있냐면 사실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저기 뭐야 방사능 자기들이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수치적인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사실은 얘네들 살짝 좀 뭔가 해놓고 저기 데려간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약기운에 몽롱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환상을 보면서 외계인에 납치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 주장이 미국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가요? 미국 이전에 나타났던 UFO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말씀은 UFO를 믿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UFO 현상에 대해서 그 사례를 모아서 보면은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UFO가 화제가 되기 전에 UFO라는 그 말을 쓰기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지나간 얘기 한 토막 더 하자면 아까 그 외계인들의 모습이 이 메이플과 그 영상 뒷장면에서 나올 때 사람 같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입고 있던 우주복 자체가 상당히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은 이 우주복이 재활용된 겁니다. 그 SF 고전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단의 혹성이라고 알려진 예, 금단의 행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나오는 우주복이 이 우주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제작비가 없었어. 예, 불쌍하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놓은 걸 재활용하면서도 이렇게 잘 적재적소에 네. 잘 집어넣었다는 거는 효율적인 거죠. 예, 그러고 이제 그 우주복만 입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외계인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귀 옆에다가 안테나 꽂아. 외계인이야 외계인. 네. 그리고 이 금단의 혹성은 계속해서 그 트와일라이트 존, 그러니까 이 환상특급에 연동돼서 나와요. 그래요? 저기 우리가 했던 천사들을 위한 흥정 있잖아요. 네. 천사들을 위한 흥정편에서 첫 장면에서 나오는 로봇가 로비인데 그 그러네요. 로비라고 하는 예. 로봇이 그 금단의 혹성에 나오는 로봇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 영화 역사상 가장 그렇죠. 이제 가장 오래된 로봇 중에 하나인데 시초가 됐을 법한 로봇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중에 또 엄청나게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환상특급 자체가 역시 시청자들이 SF 영화를 어느 정도 본 사람들이라는 또 인식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뭔가 좀 연동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추측이겠지만 로드 썰링이랑 금단의 혹성을 만든 제작자
제작자 누군가와 알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연동이 된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또 저예산으로 만들다 보면 있는 레퍼런스들을 활용하기가 좋으니까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은 그 마지막에 외계인들이 거봐 인간들 이렇게 좀 적당히 툭툭 던져주고 나면 얘네들끼리 항상 이렇게 그냥 싸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쓱 또 아마 분명히 다른 도시를 또 가겠죠. 이 외계인들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여기 그냥 외계인들을 손에 이렇게 놀아난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이건 둘 다 생각해본 적 아닙니까? 있어요? 둘 다. 둘 다 잘못됐다. 네. 전 사실 외계인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나쁜 사람이다. 예. 이게 자꾸 제가 뭐 아까 미국 정부 이런 얘기도 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걔들이 조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사람 개개인이 그렇게 훌륭한 어떤 그 도덕적 능력을 가기가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들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보니까 외계인들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저기 그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됐으면 더 안 좋은 걸 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초대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생각 들었고 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궁극적으로 그들 손에 그러니까 일부 소수자의 손에 놀아나는 게 약간 지금 저희들의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좀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씁쓸하고. 그 이거 관련해서는 영화 내부자들에 보면 명대사가 나오죠. 어떤 명대사죠? 어차피 대중들은 괴돼지입니다. 개개이다. 이런. 네. 적당히 짓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 일부 권력자들이 또는 일부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대사라는 사람이 그 조선일보에 뭐 사설을 쓰는 그 이제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대중들한테 그 단어 선택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거를 선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말한 게 뭐 대중들이 원래 개돼지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개돼지로 보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갖다 조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인간들은 그냥 개돼지였던 거야. 가축인 네. 건가? 가축처럼 판단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내비두면 알아서 멸망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막 뭐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인류가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친구하고 되게 심도 깊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였었냐면 내비두면 멸망한다 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뭔가 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 이기는 거는 자기 이익 추구를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환경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제이크님은 이런 일이 주변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꼬맹이가 외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나도 같이 옆에 가서 외계인 맞아요 막 그럴 것 같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외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뭐 우선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잘 살고 있었다면 내 말을 믿어줄 것이고. 예. 평소에 자신의 신망에 따라서 네.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거짓말을 하려면 평소에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먹히는 거짓말을 하려면 평소에 거짓말하는 이미지가 박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와, 제이크님 굉장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예, 만우절 하나를 위해서 364일을 진실하게 사는 그런 그럼요. 사람의 네. 자세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서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잘 몰라요. 왜? 내 평소 이미지가 워낙에 믿음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직한 이미지는 제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 진정한 외계인의 자세로 살고 계셨군요. 그렇죠. 외계인 첩자다. 네. 이런 거. 이분 외계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당신들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지구를 지켜라 생각나네요. 네. 갑자기. 지구를 지켜라 해도 사실 결말이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네. 네. 스포일러를 해버려서 또 죄송합니다. 네, 스포일러를 해버려서 죄송한데 뭐 저는 뭐 간간히 보니까 이 영화, 네, 이 보면은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도저히 외계인 같지 않은데 저 사람 희생자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외계인이 비웃잖아요. 나를 그렇게 한 사람을 막 욕을 하면서 막 비웃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보면은 뭔가 진짜 악랄하거나 뭔가 진짜 숨은 무언가들은 참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플롯을 들으니까 오히려 지구를 지켜라는 환상특급에서 우리가 환상특급으로 소개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그 하울링맨이라고 네. 나왔던 에피소드랑 상당히 흡사한 점이 있네요. 그쵸. 저희가 저기 아. 특별편에서 다뤘었죠. 네. 네, 히어로 앤 빌런에서 다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저 사람 착한 것 같은데 괴물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변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기 뭐야 성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왜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저기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악이라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를 어떤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이다라고 얘기한 악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 네, 그건 않을까요? 하수죠, 하수.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얼굴 험상 궂거나 저 사람 누가 봐도 어떤 좀 안 좋게 됐거나 뭐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의심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수라기보다는 상수일 수도 있어요. 고수일 수도 있어요. 오. 아예 처음부터 까는 거야 나의 존재를. 오. 나는 거짓된 선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까놓고 얘기를 딱 듣다 보면 아, 저 사람은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또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사실 눈치 게임이거든요. 서로 눈치를 어떻게 주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내가 수를 얼마나 한 수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사기칠 수 있는 그 한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외계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게 하는 콘텐츠였어요. 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음. 이 메이플과의 괴물들은 이 나레이션 그 클로징도 상당히 특이한 편인데 네. 원래 그 로드 설링이 나레이션을 할 때 언제나 이야기 마무리를 환상 특급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 에피소드만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죠. 네. 이 이야기는 트와일라이트 존에서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오.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네. 그래서 상당한 사회 비판 정신을 보여주었고 역시 다른 각본가들이 쓰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로드 설링 각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링님이 중간에 얘기하셨던 그 메카시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좀 녹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인 비판으로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보다 네,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이런 메타포 방식이 환상특급이 가진 어떤 고유의 매력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청개구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는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잠깐 흐려가지고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로드 설링이 굉장히 좀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메이플과의 괴물들 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환장특급을 통해서 환상특급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 하나가 전문 스포일러 방송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에피소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내용을 다 알아버려서 김 빠지더라.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직접적인 불만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편법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영상을 2주 뒤에 공개하잖아요. 네. 조금 빠르면 일주일 뒤에 영상을 공개하는데 아. 영상을 보고 나서 방송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즐기는 방법은 서로 다 틀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의 응답하고자 보답드리고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음 화 예고인데요. 네. 다음 화는 아이 오브 더 비홀더라고 네. 역시 메이플과의 괴물들만큼 굉장히 많은 그 추앙과 칭찬을 받고 있는 베스트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뛰어난 번역가인 이제 조재영 씨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타이틀로 번역 소개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 제 눈의 안경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음 화는 아이 오브 더 비홀더 제 눈의 안경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서 저희의 스포일러를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 아이 오브 더 좋네. 비홀더 찾으면 이완 맥거리가 나왔던 영화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근데 그 영화도 되게 좋아요. 이 영화 되게 좋으니까 영화도 보시고, 네. 그 환상 특급 옛날 나왔던 그 시즌 1 흑백 버전의 아이 오브 더 비홀더도 한번 찾아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킴님, 자 네. 환장 특급 다음에 오늘은 뭘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저기 뭐 수상한 만물 상점 할 거고요. 오늘은 외계인을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리고 오. 외계인 그냥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네. 외계인과의 조우라고 네. 하는 거를 이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계인 이름이 조우예요?
네, 뭐, 네. 외계인과의 만남을 네. 다뤄보신다고요? 네, 외계인 만나보셨나요? 외계인을 뭐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저희. 그런가요? 예. 이러면 그렇다. 당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니까요. 오늘 따로 면담 좀 해요. 그거에 대해서. 네. 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예, 다음 코너는 수상한 만물상의 외계인과의 조우. 예. 네. 다시 청취자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라며 자, 이번 환장 특급에선 이렇게 메이플과의 괴물들을 다뤘죠. 다음 코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제이크님? 이분은 그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걸 한꺼번에 다 했어요. 맞아요. 네. 고민 상담 특별 시간이 네, 되겠군요. 고민 상담 특별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3부가 진행이 됩니다. 예, 환장 특급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고민 상담 특별편이라고 하셨죠? 네. 고민 상담 특별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바라며 환장 특급은 다음에 아이 오브 더 비올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